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어제 정치권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밤의 여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말한 발언인데 밤의 여왕. 그녀가 말한 밤의 여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잠시 후 도직구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동아일보에 문제의 밤의 여왕, 밤의 여인이라는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재벌 등골을 빼먹은 밤의 여인이 그러면서 대통령의 밤의 여인이다. 추미애 당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과연 추미애 당대표가 의미한 대통령의 밤의 여인 누구이며 이 발언은 과연 적절한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비상입니다. 갤럭시 노트 7 야심작인데 생산을 잠정 중단키로 발표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 현상. 결국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대규모 리콜에도 불구하고 이 발화의 원인을 잡지 못한 삼성전자.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삼성전자뿐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에어백 결함을 알면서도가 중요한데요. 알면서도 쉬쉬해온 정황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죠. 국토부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엔진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이라는 이 문제의 엔진 때문에 미국에서는 동일 차종 그리고 동일 엔진에 대해서 리콜 조치와 보상 조치를 해줬는데 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가 면밀히 들어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다른 의미로 각각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소위 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조금 쫄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시원한 사이다 발언 나왔습니다. 그건 김영란법이 아니다. 캔커피법이다. 카네이션법이다. 희화화됐다고 권익위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조차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도 답변을 못할 만큼 아리송한 법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어제 미국 대선 2차 토론회가 있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흙탕 몰고 간 트럼프. 유권자들은 최악의 토론이었다. 힐러리도 최악, 트럼프도 최악이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빌 클린턴과 관련된 여성들을 대동하고 어제 토론회장에 등장을 했다는데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우세했을까요?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화제의 인물 린다 김 씨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문에. 그런데 이번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얼마 전 폭행과 사기 혐의에 이어서 이번엔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셨다. 같이 마신 남성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린다 김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생산을 중단했는데 불이 나서 바꿔줬는데 그 교환품까지 불이 났다는 겁니다. 사진처럼.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삼성전자 내에서도 명확히 규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배터리의 설계 결함이냐? 아니면 특정 기능이 과부하된 것이냐? 갑론을박 분분합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로 많은 뉴스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뉴스만을 치열하게 골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도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도직구 신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 기업의 영업이익은 국내 상장 기업의 30%에 해당할 정도로 국내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신제품 갤럭시 노트 7이
생산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국내에 있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절대적인, 막강한 현대자동차. 국토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두 기업의 위기.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교합품까지 발화 현상이 보이자 생산을 중단했다는 뉴스 속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까지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 갤럭시 노트 7이 왜 폭발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두 기업의 위기 상황, 우리 경제에도 타격으로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정성희 위원님,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볼까요? 갤럭시 노트 7에는 첨단 기능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이 홍채를 인식하는 홍채 기능도 있고 핸드폰을 물속에 풍덩 떠트려도 완벽히 방수가 되는 방수 기능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첨단 기능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에 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방수 기능만 중점을 두다가 오히려 열이 약해지는 그런 설계적인 결함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먼저 나타난 갤럭시 노트 7의 문제점은 교환받은 노트북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핸드폰에서. 한 건은 지금 교환받은 핸드폰이 비행기 안에서 발화가 나서 결론이 내려졌고 유사한 사건이 5건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곧 조사 지금 중인데 곧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판매 중단이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위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한국 경제의 중추고 우리 제조업의 보루죠. 그러니까 두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풍향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나타내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돌직구쇼는 사실 정치 이슈를 주로 다루는 토크쇼잖아요. 예. 주로 경제 뉴스를 안 다룹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 자체가 뉴스의 소재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직구쇼에서 첫 번째 뉴스로 경제를 다루는 것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삼성전자에서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요. 생산을 중단했다는 어제 뉴스였는데 전 세계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 갤럭시 노트 7 안 팔겠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사태가 전혀 다른 국면인데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게 무엇이 원인인지 그러니까 배터리 설계 자체의 문제인지 보호 회로가 고장이 난 건지 뭐 홍채 기능이나 아니면 방수 기능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불에 타는 것인지 원인을 모르고 있다면서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난번에 리콜 조치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로 세계 각지에서 또다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소위 말하는 블랙 컨슈머라고 삼성이 이 갤럭시 노트 7에서 발화 사태가 일어나니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발화 상태가 나지도 않은 것들을 막 태워갖고서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건들이 몇 건 있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충분히 배터리 문제에 대한 결함을 다 회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전량 리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군데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블랙 컨슈머에 속아낼 거야라고 조금 안이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러고 나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핸드폰의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터져갖고서는 화재가 나게 되면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안에 있는 방 안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제품으로 해서 소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소비자의 안전을 결국은 수수방관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일 수 있고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가 결국은 갤럭시라고 하는 브랜드 전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제일 우려가 되는 건 과거에 이제 전 세계의 핸드폰 시장을 주름잡았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노키아라는 회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데 불과 몇 년이 걸리지가 않았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애플이 점유하고 있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어깨를 견주면서 나란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회사인데 국위 선양하고 있었거든요. 선양하고 있죠. 삼성 말고 다른 회사는 전 세계에서 애플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유망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진짜 갤럭시 노트 7이 굉장한 경쟁력과 혁신력을 가지고 나온 제품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게 한 번에 리콜이 아니라 두 번째까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갤럭시 문제가 있네? 라고 해서 브랜드 전체가 완전히 침체가 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이 큽니다. 걱정이에요. 오늘 화요일의 남자 송강훈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내후 외환이네요. 안쪽으로는 아버지는 병상에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시고 있고 밖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주력 제품이고 전 세계에서 감히라는 단어처럼 이 애플의 아이폰과 비등비등 대적할 만한 게 삼성전자의 갤럭시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 지경이 됐고. 아니 지난번에 제가 우리 삼성이라고 그랬죠. 아, 우리 삼성이다. 네, 이게 개인 삼성 그룹이 아니고 예. 우리 삼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삼성이 또 현대차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건 뭐 두 회사 흔들리면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 문제 전공을 하다가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문제 다루고 있는데 저는 회사가 첫 번째 패착이 그 배터리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던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네. 예. 9월 달에 그 삼성전자에서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터리 회사를 바꿔갖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결과로 보면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내가 오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사람이 고문을 당하듯이 아주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망가지는 과정이래요. 아, 휴대폰이 불에 탄다는 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에서 복잡한 일이 일어나면서 예. 아주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고문을 부분을 받듯이 핸드폰이 고통받고 있다. 네. 기술적인 문제를 적어도 1단계 그렇게 배터리 문제가 됐을 때 종합적인 그 분석하고 기술적인 분석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그런 삼성에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닥쳤을 때 그걸 수습하는 능력이 그게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국가표준원도 리콜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도 좀 늦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도 늦다. 실패했거든요. 예. 거기도 배터리라고 해갖고 리콜 명령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잘못된 결정이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미국의 그 소비자 그 이 단체의 그 기술 그 결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사리 예. 선뜻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현대자동차의 문제는 삼성전자와는 조금은 결이 상당히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현대차가 계속해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엔진이 멈추거나 고속 주행 중에 핸들이 잠기거나 라는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에 판매됐던 소나타가 동일 엔진으로 리콜을 해주고 보상을 해줬는데 국내에서도 똑같은 엔진, 똑같은 자동차에 판매를 했는데 뭐 리콜이나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국토부가 엔진 문제 한번 들여다보겠다. 또 뭐 고발을 하죠. 고발까지 했어요. 사장을 극히 이례적이죠. 우리나라가 사실 대기업을 뭐 정부가 너무 봐준다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정경유착 이런 단어도 있지 근데 않았습니까? 이제 장관이 실무 책임자도 아니고 CEO급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건 개인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사실 법인에 대한 고발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현대차의 입장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그렇고 한국에 있는 거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 기술력이 낮은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지적하는 고질적 문제는 국내 시판용하고 수출용하고 항상 뭐가 다른 거 아니냐. 뭐 에어백도 예. 다르고 뭐 이제 자동차 강판이라고 하죠. 바깥에 이제 철판에 대한 안전 기준도 다른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었고 현대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유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오해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인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수용이랑 수출용의 퀄리티 품질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를 그래도 봉으로 하느냐 뭐 이런 현기차 논란도 아니면 있어요. 살 거 어디 있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좀 말하자면 가불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워낙에 차량의 해외 수입차들도 뭐 관세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이든 현대든 이런 문제를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이 두 회사 모두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거든요. 예. 세계 시장에서 뭘 선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남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삼성의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이런 거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애플이 뭘 만들면은 따라가고 했는데 요즘은 애플보다 먼저 만들려고 하다가 예. 이제는 사태가 발생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하면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고 예. 이걸 선도해야 될 입장이지 따라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뭐 영업이익률 1% 2%보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윤태구 실장님 이번에 딸 출산해서 차 구입하셨는데 현기차 안 사고 쉐보레차 구입하셨는데 이런 퀄리티와 어떤 품질에 대한 신뢰 문제도 영향이 미쳤습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뭐 현기차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뭐, 예. 이수경 칼럼니스트. 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조금 괘씸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에어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말고 보조석의 에어백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해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현대차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정부에 보고를 안 하고 쉬쉬하려 했다가 이번 검찰에 고발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에어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회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면 일단 국토부에 이것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간지에 이것을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것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것을 리콜하거나 고쳐주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산타페 2,360대라고 하죠. 예. 작년이래요. 작년 6월 2일과 3일 사이에 그 생산된 6,000대가 넘는 2,300대가 넘는 이 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에어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당시 이제 상당 부분 수거해서 좀 고쳐주고 리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1년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와서 지금 이것을 뭐 보고하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을 위반한 거고요. 법 위반 전에 사실은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도의적인 문제인데. 그런 거죠. 어제도 이제 에어백 특히 이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앞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아기들 앉히는 예. 카시트를 이제 외국 사람들은 주로 뭐 앞에 두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카시트를 뒤에 놓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 에어백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조사를 한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도 이제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엔진도 중요하고 에어백도 다 중요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 내수 어떤 시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수익만 올리려고 하는 어떤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고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서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현대기아차, 우리 정 의원님도 현대기아차, 김병민 의원님도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마음은 같을 거예요. 그래도 뭐 외제차도 좋지만 기왕이면 국내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내 기업 걸 좀 밀어주자라는 마음으로 현대기아차를 타고 있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그런데 기업이 이런 소비자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인데 이번 현대차의 문제는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천벌받습니다, 정말. 천벌받는다. 저희가 1980년대부터 아버지가 진짜 그 옛날 포니부터 시작해갖고 저희 집은 늘 현대차만 탔어요. 현대차만. 엑셀, 엘란트라. 엑셀, 엘란트라, 구구절절합니다. 예, 소나타, 구구절절하죠. 산타페 이런 정말 현대차, 기아차가 기술력이 없던 시절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글로벌 현대 기아가 있는 거고요. 현대 기아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수 경제 그리고 그만큼의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내야 될 세금의 부담을 줄여준 것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기아차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간단치가 않고요. 특히 대한민국 소비자의 눈높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현대차, 기아차를 굉장히 기쁜 마음에 샀는데 예. 사고 나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요. 근데 그 결함에 대한 조치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과 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좀 심각한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 현대 기아차가 이미 글로벌 회사로 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하죠. 대한민국이 얻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도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더 소비자들의 마음을 점이게 파고드는 거는 그 고액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의 파업 예. 이런 부분들이 진짜 선량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를 사고 싶다가도
조금 뭐 불량이 있고 결함이 있어도 내가 한번 사주지라는 생각이 있다가도 그런 노동자들의 말도 안 되는 갑질행위를 보게 되면 정내미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 현대기아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파업하고 계신 노동자분들께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위기의 두 기업에 대한 문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심각하게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정치권의 이 말들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정치권의 말말 함께 보시죠. 오늘 핫 이슈예요. 먼저 추미애 당 대표의 말이 제일 위에 자리했습니다. 어떤 말이 논란이 됐던 걸까요? 단호한 표정의 추미애 당 대표. 재벌의 등골을 빼먹는 대통령의 밤의 여인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냥 밤의 여인도 아니고 대통령의 밤의 여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하는 일을 빼앗고 재벌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대통령의 그 밤의 여인과 또 이상한 수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라 기강이 혼용무도하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리석어서 나라가 무도해졌다. 잘못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잘못들 있는데도 이걸 가리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인 거죠. 대통령과 가까운 최순실 씨를 일컬어서 재벌의 등골을 빼먹은 대통령의 밤의 여인이다라고 비판을 한 것인데 이 표현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추미애 당대표께서 뭐 나름대로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 무능을 질타하는 건 당연한데요. 혼용무도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도 아직은 사실관계가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발언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실질적인 내면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파고들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한데 조금 한 단계 더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죠. 공화국이라 그러는 말은 한 사람에 의한 통치 체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통치하는 체제를 일컫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는 야당의 역할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지럽다라는 거는 야당인 대표인 추미애 대표 본인도 어지럽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혼용무도라는 단어 안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건 민주공화국 국가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움직이고 야당은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본다라는 식의 태도 말고 나도 나서서 같이 함께 이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하면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께서는 이 밤의 여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적절한 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지적이다. 네, 야당 대표가 그 정도 예.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요즘 국감에 최대 관심사는 재단들 아닙니까? 예. 그 원칙 안 지키고 반칙하면서 계속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오거든요. 지금 미르재단, 최근에, 네, K재단. 최근에 이제 실감 나는 그 버전이 경청 회장이 포철 그 이사회 가서 왜 그 다른 문화진흥재단도 있는데 하필 또 재단 만들어서 이렇게 한 30억씩 걷느냐 이 회의록이 있는데 그것도 누락이 됐었어요. 예. 그러면 그 대목만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재벌들은 돈을 내고 싶지 않았었죠. 그런데 또 재벌들이 또 다른 재단은 돈도 거의 또 안 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두 재단만 어찌어찌 해서 그냥 그렇게 한 7, 800억 걷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실세가 지금 두 사람 최순실 그다음에 차은태 이 두 사람으로 이제 좁혀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위에는 대통령 뭐 지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야당 대표로서 나는 정확한 지적이고요.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채택돼서 이럴 때 국정감사 하는 거거든요. 증인 채택 안 되고 하는 이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재벌 등골 빼먹고 요 문장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재벌의 등골을 빼먹었다. 아까 우리가 삼성 현대 이야기도 한참 했지만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이런 규제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하고 이제 엉뚱한 돈은 안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법인세를 낮춰주니 뭐 높여주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뭔 재단 만든다 돈 내라 뭐 한다고 돈 내라. 이정현 대표가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정경련이 1년에 좋은 일 한다고 3조씩 걷는데 예. 그게 뭐가 문제냐. 준조세가요, 법인세 한 54% 된다. 그건 정경련 발표에서 저는 약간 과장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4%까지는 모르겠고 한 몇십 프로는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지만은 은행권에서 펀드를 한 4천억을 조성했는데 그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돈을 그냥 쟁여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 말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잘못인데 두 번째로는 그거에 이제 선두권에 서 있다고 지금 지목받는 사람들이 어떤 뭐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나 아니 그래 뭐 저 사람 정도면은 그런 데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앞쪽에 서 있으니까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성희 위원께서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왜 추미애 대표가 밤의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쓸데없는데 제가 좀 고민도 했는데 뭔가 대낮에 드러내놓고 만나는 사이는 아닌데 뭔가 어두운 해가 졌을 때 만나는 어떤 사적 관계다. 뭐 이거를 은유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밤의 여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풍기는 것이 그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하는 그 내용으로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적절치 들어요. 않다.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 뭐와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정말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예. 사이, 친자매 같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자매 같은 사이로서 대통령도 개인이기 때문에 누구랑 친하고 친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아까 말한 뭐 재벌의 뭐 손을 비틀어서든 뭐든 그렇게 뭐 공적인 사회로 또 돈을 걷고 이랬을 예. 경우에 이제 위법 사항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인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선 변호사 말한 대로 국회에서 지금 진상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나가가지고 검찰 수사를 했을 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무관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당이 협조하는 거는 필요한데 거기에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인신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것을. 인신에 대해서 저렇게 예. 아주 부정적인 그레테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좀 품위가 없다, 네.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의 말말말. 첫 번째는 바로 대통령의 밤의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 말말말은 이 말입니다. 또 추미애 당대표가 주인공인데 장본인인데 대선 지면 한강에 빠져 죽어야 된다. 그러자 문재인 대표가 내가 먼저 한강에 빠져야 된다. 서로 지금 한강행을 예약을 했는데 이 칼럼 뭐 배수진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물에 빠져들 각오로 이기겠다 이 전쟁을 뭐 그런 절대적인 각오인데 왜 또 애꿎은 한강을 박우순 시장이 수돗물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한강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우리나라 대선 시계가 너무 빨라지는 예.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선을 앞두고 특히 대세론을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벌써 제가 후보라고 하죠? 후보 맞죠 뭐 사실. 네, 사실상 예. 후보인데.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서로 한강을 가겠다. 네. 직접 들어보고 얘기 듣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국민이 요즘 여론조사하면은 60%가 정권 교체해달라입니다. 60% 지지를 받는데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한강에 가서 빠져야 되겠죠. 네, 낯들고 다닐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대권 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여권의 대권 주자 지지율 합계보다 월등 높습니다. 이러고도 못 이기면 아까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한강에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만과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잖아요. 예. 사실 이제 요즘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대세론이 있고 실제 여러 그 세력에서 그 힘을 합쳐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실제 뭐 500여 명의 아직 명단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예. 500명의 교수들이 함께 지금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지도 않고 특히 여권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반기문 이제 그 총장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다 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상당히 일단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대세론이 무서운 건 예전에 우리 이회창 전 총재도 봤지만 이 대세론이라는 거는 야금야금 갉아먹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확확 계단식으로 무너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신감에 찬 건 좋은데 이것이 잘못하다가 까딱하다가 자만심으로 흐를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이 대세론에 이제 그 후광을 얻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물론 이제 우호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앞으로 어떤 그 발언들에서 어떤 저런 자세들이 이렇게 자주 보이면 사실은 유권자들은 그걸 아주 민감하게 스케치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건지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야권 후보들 물론 이제 분발하셔야 되겠지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예리한 지적인데 자신감이 인전 있는 것 같아요. 설마 뭐 한강에 실제로 빠지겠습니까? 한강에 빠질 일은 없으니까 내가 이긴다라는 건데 어제 이 발언을 여권의 싱크탱크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좀 긴장이 좀 되십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아니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그 60%가 국민 여론조사라면 정권을 교체해달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60%가 나올지 6%가 나올지 몇 %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한다라는 건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거고 역대 대한민국 어느 정부든지 간에 정권 말기에 가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경우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불만 사항에 대한 표출인 건데 만약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권 기대도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더불어민주당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 대선 얘기 잠깐만 드리면요. 예. 힐러리랑 트럼프 중에 트럼프가 지금 역대 최악의 후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힐러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렇게 최악인 트럼프를 향해서 압도적인 지지나 승리를 못 갖고 있는 힐러리는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더 거거든요. 문제다? 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대선에 강하게 새겨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금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도널드 트럼프입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새누리당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지지율이 30%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거다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 이건 결국 뭐냐면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는 늘 그랬던 야권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권의 잘못과 상관없이 정부의 잘못과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확신해 주셔야 되는데 예. 추미애 대표께서 여지까지 얘기하고 있는 모습에는 저는 그런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 문재인 대표가 저 호남에 가서 호남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은 뭐 정계 은퇴하겠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총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사실 역풍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까지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없었는데 그렇게 한번 다녀간 다음에 그렇게 출마한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출마한 의원들한테 아니 난 당신 좋아하는데 당신 찍으면은 문 대표가 대선에 또 나온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양양정 후보에게 당시 그랬죠. 그런 식의 어떤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 자리는 물론 어떤 자리냐면 세계 한인민주주의자의 대표자 워크숍이라서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고 또 저렇게 분위기로 봐서 굉장히 그 농담 비슷한 그런 분위기니까 너무 무게를 둘 필요는 없지만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각오를 다지는 그런 것이 지나치게 되고 또 저렇게 아까 말한 대로 좀 자신감을 보이게 되는데 그 반면에 저것이 비호감도를 느낄 수 있다. 당장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은 한강에 빠져 죽게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의 결집 효과도 상당히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 손 변호사 말씀하시고 싶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이 기세가 당내에서는 상당히 입지전적입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교수가 500명이나 모였어요. 지금 두 분 지적하신 게 제가 이견을 좀 달고 싶은 게 저는 자연스러운 그 표현 아닐까 생각이 들지요. 저도 개인적인 소망이 내년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야당으로 저도 한강을 가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너무 위험한 일은 안 하도록 제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까 현대삼성 얘기하셨죠. 왜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자극이 없거나 독점 체제가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 얼마나 우리를 우롱하고 속이고 또는 오만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새누리 정권이 한 10년 하셨는데 저는 색깔로 보면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거의 차이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진보, 보수, 뭐 우파, 좌파 하지만은 사실 내용 보면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조금은 이대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선하게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 저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돼요.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한 10년 또는 한 1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바뀌는 것도 전체적인 우리 국가 발전을 보면은 장기적인 입장에선 나쁘진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예. 점에서는 내년에 교체 안 되면 한강 가셔서 반성하셔야겠죠. 예, 이 송광훈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발언 때문인데요. 정지석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표 주장대로 하면 가장 기뻐할 세력은 김정은 정권이다. 명색이 대선 주자라는 분의 안보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실망스럽다. 김병민 박사님.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라는 발언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소개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정치석 원내대표가 네. 소위 북한식 발상이다. 뭐 이런 발언이죠. 강하게 비판했죠. 그리고 정지석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권 주자들, 특히 뭐 새누리당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비판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모든 행보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메시지냐 아니면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로 대한민국의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드 배치가 모든 걸 해결하지 않지만 사드 배치라도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 임기 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사드를 다 이제 대한민국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은 어차피 사드 배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가 오갔으니 그 연내 배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이후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와 같은 식의 발언을 했던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예. 가지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 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드 배치를 그렇게 해서 반대하실 거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 못마땅하셔갖고 현 정부에서 배치하는 것들을 반대하신다라면 그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지적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 정지석 원내대표가 일침을 가했는데 정치권의 말말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등장을 했군요. 이른바 유승민의 EEJ,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잡는다라는 뭐 대표적인 오래된 고전 전략인데 문 전 대표는 깎아내리고 안 전 대표는 띄우기.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실까요? 안철수 의원의 대한민국은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에 그냥 공감한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정성장에서 벗어나 창업국가를 말하기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비행기를 그냥 상공 500m까지 띄웠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글이 나왔어요. 문 전 대표의 국민 성장론은 성장 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도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이다.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깎아내렸는데 이 칼럼 네. 이게 고도의 전략인데 안철수를 당기고 문재인을 미는 것. 뭐 여차하면 비박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제가 오반가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유승민 의원보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예전에 한 달 전쯤인가요? 이제 뭐 남경필, 유승민 이런 뭐 김부겸 이런 의원들 이름을 이제 적시하면서 내겨오라 함께 이랬죠. 할 수 있다라고 예. 했고 그때 이제 김병민 의원이 택도 없는 소리다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어쨌든 어제 이 워딩을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그러니까 정치인 유승민에 대해서 분석을 예전에 글을 쓰기 위해서 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 문제든 경제 문제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것이 옳던 그르던 자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유승민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전 개인적으로 사드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은 사드 빼고 다 괜찮아라고 이제 그렇게 농담처럼 한 적도 한번 예.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걸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왔던 어떤 경제의 어떤 방향과 정말 부합을 그 안철수 의원이 말했던 건 하고 또 문재인 의원이 말한 거는 자신의 어떤 기본 어떤 철학과는 좀 배치된다라는 그걸 일단은 집어준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저런 워딩을 할 적에는 맥락을 깔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한 자락 뭔가 깔렸을 네. 것이다. 만약에 반대로 안철수 의원이 저 소득주 그 국민 성장을 얘기했고 문 전 대표가 반대로 뭐 창업 국가를 얘기했다면 과연 저렇게 장문의 글을 저렇게까지 올렸을까라는 생각이 예. 분명히 들고요. 그 일부 이제 언론에서 이제 분석하는 게 그런 거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 그 의원 간에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공통점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발 좀 그 자락을 깐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칼럼께서 잘 해석을 해주셨고 한 발 더 들어가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도 그런 발언 그런 이 정치공학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윤태권 실장님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반기문 저쪽은 문재인 워낙 대세론이 막강하니까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가 과연 어떻게 합종연행할지가 제일 궁금한데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관계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요. 자기 이제 철학이나 소신이 있고 정치 공학이 있겠죠. 근데 이게 파괴력이 있으려면 이게 결합될 때 제일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 보고 내 소신 이야기하고 이쪽 보고 공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학이 소신인 듯 소신이 공학인 듯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제일 파괴력이 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 그게 섞여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딱 떼서 말하기 힘든 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 성장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론은 좋은 이야기고 내수를 확대해야 된다. 지금 우리의 정말 큰 과제인데 그 내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좀 답이 빠져 있다. 문 대표 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고리인데 내수를 확대하면 경제가 성장이 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면 내수가 확대인데 그런 고리만 형성이 잘 되면 좋은데 그 소득 주도를 늘리는 방법이 빠져 있다라는 대한 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이건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자기들 평소에 항상 하던 이야기예요. 뭐 예. 문 대표를 공격하고 싶어서 굳이 한다기보다는 그런데 그 내용에다가 결합시키는 거죠. 아직 문재인 당신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안철수하고 우리는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아까 화면 소개가 안 됐지만 맨 뒤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의제들에 대해 가지고 활발히 다른 사람하고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얼마 전에 그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에 대해 가지고는 강하게 비판을 해놓고 그 뒤에는 슬그머니 다른 사람이 먼저 한 의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예. 이러면서 발을 뺐어요. 근데 이건 이제부터는 참전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전 선언이다. 어허. 그리고 이런 경제 이런 거를 이렇게 쭉 깔아놓는 것은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이제 간접적인 견제구,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두 진영, 이걸 가지고 뭐 1지대, 2지대, 두 양극화 세력이라고 반기문 총장이 이제 친박하고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그 두 진영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경제를 잘 모르는 쪽들이다. 어허.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니들이 경제를 알아? 제3지대에 있는 우리, 유승민, 예. 안철수, 김종인, 우리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 셋이 라고도 할 뭉치면 수 좀 있는 거죠. 무시 못할 파워를 부릴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밑자락도 있고, 근데 이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내용하고 있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정치 고수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치권의 말말말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아직 대선은 1년여 남았지만 이미 대선 시계는 똑딱똑딱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 도지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행을 살펴보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시죠. 폭행 혐의에 이어서 햇빛이 비쳐서 잘 안 보이십니까? 이제는 마약까지. 린다 김의 추락.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이번에 린다 김 씨한테 검찰이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은 마약 혐의인데, 윤태호 실장님, 커피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히로뽕이라고 하죠. 히로뽕이라는 것은 그 마약 사범으로 치면은 엔트리 단계, 진입 단계가 아니라 좀 마지막 단계거든요. 처음에는 뭐 대마초라든지 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시작해서 제일 크게 가고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건데 제가 뭐 린다 김 씨의 최근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뭐 사기로 피소가 됐는데 폭행도 하고 이런 시비가 붙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알던 막 거액을 만지는 이런 잘 나가는 분의 모습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이제 묘한 생각이 들었던 게, 린다 김이 예전에 로비스트로서 막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참 이상하다. 뭐 특히 이제 우리 국방 예산을 이렇게 갉아먹으면 큰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묘한 느낌. 이 여성의 몸으로서 굴지의 이제 방산업체들과 이 거래를 터가지고 세계를 누비니 이런 모습을 보고는 또 약간 또 좀 대단하다라는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교차했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된 드라마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좀 추락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예, 경찰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린다 김 씨가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지목한 지인도 함께 구속이 됐다. 함께 투약한 남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현재 진술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남성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경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것이다. 정성희 위원님, 린다 김, 저도 만나서 몇 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나쁘게 보는 의미도 있고 뭐 대단하게 보는 의미도 혼재되어 있는데 연예인이었어요. 앨범까지 냈어요. 그런데 연예인이 최초로 무기 로비스트라는 정말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이스라엘 기업의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을 해서 우리 국방 시장을 교란하기까지 했던 그 인물 아닙니까? 2000년도에 저도 이 사건을 취재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제 지원을 나가서 이제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을 취재를 했었는데 당시에 굉장했었죠. 우선은 뭐 저렇게 남다른 미모도 있었지만 또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과 이 보낸 또 연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그 무기 로비스트로서 이른바 연애 편지. 예. 그 어디였죠? 그 산타 바바라에서 뭐 그대와 함께한 아침을 그때 산타바바라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고 나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패한 로비가 된 거죠. 실패한 로비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5천만 원을 빌리고서 이제 갚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그 돈을 갚으라는 사람한테 이제 폭행을 한 걸로 나온 걸로 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외모로도 봤겠지만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건강도 좋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커피에 필로폰이라는 건 제가 그때 마약 사발에 관한 책 같은 거를 좀 읽어보면은 굉장히 지금 얘기한 대로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로 커피에 투약해서 자주 마실 정도면 이미 중독 단계로 봐서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정도까지 봐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나라를 좀 그런 말을 옛날에는 뭐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한 나라를 어떤 무기 로비로 해서 들었다 놨다 했던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마약 사범까지 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예, 손 변호사님 말로가 좀 안타까워요.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또 외국 무기 업체를 위해서 활동한 혐의로 뭐 구속이 됐고 혐의로 받았었다가 풀려나서 다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책도 쓰고 정말 파란만장했는데 어떻게 말로가 폭행에 사기에 마약까지. 우리 경험으로 보면 조금 예측도 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예. 그 복권 당첨돼서 망하는 확률이 한 80%, 90%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거나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 벌면은 그 인생을 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되게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린다 김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밝은 구석보다는 꽤 어두운 면이죠. 또 우리 역사와 생각하면 또 우리 그 불편한 역사에 기승해갖고 그 돈을 벌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게 나는 올바른 표현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얼마나 참 제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건지를 저는 오히려 린다 김 생각하면서 제 문제까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을 떠나서 돈은 제대로 원칙 지키면서 벌면 인생의 후반전까지 아름답고 얼굴도 이뻐지고 끝까지 참 잘 살다 가셨네. 이 얘기 듣겠지요. 이거는 우리 모두한테 주는 숙제가 아닐까요? 돈은 원칙적으로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다음 신사동 그 사람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도직구 신문입니다. 조영남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기치는 사람 아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영남 씨에게 다시 한번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조영남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해서 사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지요? 저는 생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 대작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원래 처음에 인터뷰할 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 조수로 아시스탄트를 수없이 쓰고 그러는데 국내 작가들 중에서 그 말을 곡해해가지고. 그럼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했다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근데 그건 재판 받아봐야겠죠. 합의해야 돼. 검찰은 이 일로 인해서 한국 미술사, 현대 미술사에 좋은 영향이 미치기를 좀 희망합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성실히 재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남 씨가 검찰은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렸어요. 말 못하게. 그런데 손 변호사님이 조영남 씨 잘 아시죠? 제가 옛날에 내부 문제가 있어갖고 예. 한 2년 도와준 일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때는 이제 고문 변호사였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몇 번 이렇게 저렇게 이제 했는데 예. 혹시 이거 보시면 삐치지 마세요. 조영남 선생님. 예. 저는 유죄라고 생각해요. 유죄라고 생각한다. 네. 왜냐하면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말씀드렸어요, 조영남 네, 쌤한테. 이건 유죄니까 국민들한테, 팬들한테. 팬은 조영남이 그리는 줄 알고 그거 예. 100원짜리 200원에 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인정을 하시고 다만 사기성에서 질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아까 본인 얘기하듯이 그렇게 파렴치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 네. 지금도 아마 집에서 그림 그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만큼 그림을 꽤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네, 그 점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재판 보니까 저는 1심에서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죄를 인정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냐면은 무죄를 주장하면은 지금 그림을 대신 그렸다는 사람하고 예. 그 작가, 예. 그다음에 그림 산 피해자가 한 10명에서 한 20명 되는데 1억 5천만 원어치. 그 피해자들이 다 법정에서 증언을 서야 되거든요. 증인을 서야 되죠. 네. 그리고 거기서 따져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조영남 씨 측이? 네. 어허. 그럼 그 얘기는 제가 법률적으로 또는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해서 해석하면은 법원의 판단을 달게 받고 유죄가 나와도 감수하겠다.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네. 그리고 1심에서 끝내겠다. 이 뜻이 예.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표현은 무죄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 좀 뒤늦었지만 국민한테 또는 팬들한테 사죄하고 그다음에 판결 받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예. 제 생각에 1심 유죄 받으시고 한 1년 좀 세계 곳곳 돌아다니면서 예. 좀 공부해서 꽤 괜찮은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 좋은 얘기 좀 갖고 오면은 또 좀 더 성숙되게 우리가 좀 한 단계 거듭나는 조영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되죠. 네. 조영남 씨랑 친밀하시고 또 네. 변호도 해주셨고 아마 돌직구쇼를 보고 계실 텐데 네. 손 변호사님이 유죄다 이렇게 하면 삐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삐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 의외로 또 듣는 귀는 또 괜찮으세요. 들을 말은 분별력이 있죠. 예. 7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방송에서 저렇게 왕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만큼 자유롭게 또 나름대로 그 중심을 갖고 예. 또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렇게 한번에서 실패해 보는 건데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인생 공부 하시는 거죠. 오히려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조영남 인생에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결론은 유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앞은 계속 칭찬 같은데 결론은 유죄네요.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요. 이 사건이 참 못마땅한 게 한국의 어떤 전문가 집단의 권위나 신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단이라든지 이 미술계에서 아니 이 정도면은 괜찮다 내지 이 정도면 표절이지라고 이제 일도양단 끊어주지를 못하니까 다 검찰한테 가고 판사한테 가는 건데 뭐 문학 표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검사한테 가가지고 이 표절에 대한 판정을 받는다라는 게 좀 되게 비상식적이지 않는가? 이걸 법의 잣대로 나눌 일인가? 이건 이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거 한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프로레슬링에 대해 가지고 법정에서 프로레슬링은 쇼다, 스포츠다 이런 서로 막 폭로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쇼인 게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참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프로레슬링 업계 자체의 뭐 어떤 권위라든지 신뢰 자체를 떨어뜨리고 그 이후부터 인기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미술뿐만 아니라 뭐 문학도 그렇고 다른 많은 영역들이 뻑하면 이제 법원에 가는 거 이거 좀 이번 계기로 조금 이렇게 좀 작아졌습니다. 예. 조영남 씨 사건까지 알아봤습니다. 신서동 기사랑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미 대선 2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 그런데 어제 2차 대선 토론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는 이곳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2차 TV 토론에서 사활을 건 설전을 벌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음담 패설에 대한 트럼프의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This was locker room talk. I'm not proud of it. I apologize to my family. I apologize to the American people. Certainly I'm not proud of it. 힐러리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I think it's clear to anyone who heard it that it represents exactly who he is. Rate women on their appearance, ranking them from 1 to 10. 그러자 트럼프는 빌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로 역공을 펴니다. Any way you want to say it, but Bill Clinton was abusive to women. Hillary Clinton attacked those same women. 현장에 있던 유권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His campaign's pretty much done. I think all of his political support, the Republicans have disavowed him. On a bus 11 years ago. I think it was planned to be released at this time, and the hidden emails and the 33,000 deleted emails, that matters more to me. 토론 직후 CNN 여론조사에서는 57%가 힐러리의 승리로 평가했지만 트럼프가 기대보다 잘했다는 응답도 63%나 나왔습니다. 반면 폭스뉴스에서는 56대 44로 트럼프가 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가 힐러리의 약점들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다음 주 3차 TV 토론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채널A 뉴스 박종훈입니다. 박종훈 특파원이 어제 2차 대선 토론회 종합해서 보도를 했고요. 빌 클린턴에 대한 뉴스 김민지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어제 2차 대선 토론회 진흙탕 싸움이었고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하도 추잡스러워서 채널을 돌리고 싶었다. 누가 누구랑 잤느니 도널드 트럼프는 빌 클린턴과 관계 있는 여자들을 다 대동해서 나오고 우리가 사실 미국을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민주주의 교과서다. 늘 우리가 롤 모델이다. 이렇게 교과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는 그 토론은 정말 그 폴리티코가 얘기를 했죠. TV 토론 사상 가장 추잡한 토론이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책과 비전,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전혀 없었고요. 상대방에 대한 성추문과 그다음에 그 공격, 인신 공격, 말꼬리 잡기 이런 걸로 점철된 그 최악의 암울한 토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지금 얘기가 좀 이따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섹스 스캔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어저께 트럼프가 힐러리를 향해서 이메일 스캔들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너면 널 감옥에 보낼 거다. 오, 충격 발언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힐러리 당신 감옥 갈 거야.
이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권력은 사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어떤 자기와 붙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감옥을 보내겠다 미국에서 이것은 어떤 권력의 사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미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언론도 아마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미국 상황 불러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빌 클린턴이 왜 주목을 받은 거죠? 토론회장의 딸 첼시와 함께 들어서는 빌 클린턴. 자리에 앉아 얘기하면서도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엿보입니다. 예상대로 트럼프는 성추문 카드를 꺼내들고 If you look at Bill Clinton, far worse, minor words, and his was action. 심각한 표정의 클린턴에게 공격을 계속합니다. But Bill Clinton was abusive to women. Hillary Clinton attacked those same women and attacked them viciously. 트럼프는 토론 직전 클린턴에게 성폭행당했던 여성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방청석에도 초대했습니다. 자신의 음담패설 논란을 클린턴의 성추문으로 물타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최근 클린턴이 최대 우군인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제도를 비난한 것을 비슷한 어투로 따라합니다. Obamacare is a disaster. You know it. We all know it. 한때 친했던 두 사람은 진흙탕 싸움이 끝나고 멀찍이 떨어졌고 홀로 토론회장을 빠져나간 빌 클린턴은 어쩌면 힐러리보다 더 힘든 90분을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시경 칼럼니스트, 네. 도널드 트럼프의 동영상이 11년 전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동영상 내용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여성에 대한 거의 성폭행성 발언이다. 미 언론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성의 신체 일부를 묘사하든가 아니면 내가 유부녀를 향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다. 입맞춤을 하는데 못했다.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홍역을 치를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빌 클린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여성들을 대동했어요. 어제 전 토론회를 이번에는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발췌된 뉴스를 보고 느꼈던 게 두 가지예요. 이 나라는 그래도 표현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는구나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잃을 게 없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 도널드. 그렇죠. 이제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죠. 왜냐면 후보 사퇴해라. 공화당 내에서도 그리고 있고 부통령에게 후보직을 넘겨라. 이런 위기까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트럼프는 사실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빌 클린턴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저 여성들까지 대동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 한 표를 좀 주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미국 정치 보면서 하는데 어저께 저는 이제 그런 거죠. 트럼프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관건은 힐러리가 여기 얼마나 말려드느냐 마느냐 이건데 아무리 멘탈 갑인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나오면은 휘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게 물기식 작전을 쓰는 사람한테서 힐러리가 약간 좀 맥을 못 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제가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이상하다는 거여서 뭐가 이상하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남편이 바람을 핀 여성들을 이렇게 대동하고 왔을 적에 힐러리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야? 피해자죠. 근데 그걸 어떻게 공격 포인트로 삼지 하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또 보여주시는 것도 있었는데 어제 이제 보면 사실은 역사상 가장 천박한 토론 이런 거는 사실 저번에 오바마 대통령 경선 기간에도 맨날 나왔던 얘기예요. 단골이군요. 네, 단골로 역사상 가장 이런 식의 표현을 미국 언론들이 참 잘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천박한 토론의 내용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젠 진짜로 천박했다. 저 서울신문 제목이 역겨워서 TV를 껐다 신문 제목인데 아니 송강 변호사님 도널드 트럼프 변명을 막 듣다 보면 약간 혹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제 했던 것 중에 나는 그냥 말만 했다. 쿨하게 죄송하다. 그런데 빌 클린턴은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 아니냐. 아니 표현을 보면 그게 맞죠. 예. 네. 근데 저는 좀 엉뚱한 내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엉뚱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솔직하게 보여준 토론이 아니었을까요? 네. 겉은 그럴듯하게 겉은 신사적으로 협정하고 악수하고 서로 웃지만
사실은 속내를 보면은 온갖 음모와 술수와 따지고 보면 또 범죄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미국 정치만 그럴까요? 세계 어느의 정치가 다 그렇죠. 오죽하면 그 마키아벨리는 또 정치는 하여튼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이게 역사적으로 정치라는 게 우리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참 필요악 같은 것이어서 이게 우리가 미국 정치에 대한 환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셨나요? 저는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왜 재밌게 봤을까요? 굉장히 실감나고 현실에 와 닿았죠. 음모하고 대통령이 범죄도 저지르고 어떻게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데 얼마든지 범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뒤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은 온갖 것이 인간의 모든 군상이 나타나지요. 한 달 뒤에 선거 끝나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이제 또 칭찬할지 모릅니다. 이게 예. 정치지요. 예, 미 대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 신사동 그 사람, 아껴놨던 한 명의 그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병우 수석 국감 출석을 결국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이 언제 나간 적 있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민정수석도 국감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나올 필요 없다라는 건데 우병우 수석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을 벌였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주 내내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 근거 없는 허위폭로로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에도 야당은 허위폭로 정쟁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공세용, 허위폭로용 증인채택에는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실랑이 있었지만 이번 국감처럼 집권당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철저히 증인들의 채택을 막고 있는 이런 행태는 처음입니다.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홍위병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새누리당의 정지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과거와 바뀌었습니다. 지난 9월 정지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우수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정지석 원내대표가 우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당의 정치 공세용이다. 허위 폭로용이다. 증인 채택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 정지석 원내대표의 말이 바뀐 맥락이랄까요? 속 사정이 있는 걸까요, 윤 실장님? 글쎄요. 속 사정은 모르겠고 제가 최근 새누리당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고 싶은 게 뭐 어느 정도는 받고 어느 정도는 버텨야 되는데 전부 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정감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연장에 대해 가지고도 안 된다.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 너무 수세적인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이야기에 대해서는 김빈 앵커 말한 대로 과거에 이제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해철 두 민정수석이 출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현 정부 하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김영한 민정수석한테 당신이 나가가지고 그때 무슨 문건입니까? 정윤회 문건 한 건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라라고 하니까 김영한 수석은 난 모르는데 나한테 뭘 이야기하라고 하냐라면서 사표 쓰고 나갔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현 정권에도 그거와 상반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때도 뭐 의혹 가지고 사표 수리 안 된다. 처음에 우수석한테 그래놓고 이 사람은 국정감사 증인 나갈 거 하니까 안 되고, 이게 아마 앞뒤가 전혀 이제 안 맞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관례와 관행을 이야기하는데 관례와 관행은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법과 제도보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법 제도보다 아래에 있고 서로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관례와 관행인 거지, 나 혼자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관례와 관행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지 전 요즘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약간 실망스러워요. 저도 합리적인 분이었는데. 이 청와대의 이번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없는 게, 한 사람의 기자로서 김병무 의원님, 우병우 수석의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들, 우병우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털고 가야 한다라고
진정성 있는 충심을 했던 사람들은 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포함해서 다 나가 떨어지고 정지석 원내대표마저 입장이 바뀌는 듯한 느낌을 요즘 계속 받습니다. 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가 너무 지리하게 길게 끌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는 검찰이 어찌됐든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같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하루빨리 정리가 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도 우병우 수석을 정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권 인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정현 당대표가 얼마 전에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하면서 대통령께서 때가 되면 그만둘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주석이. 우병우 수석이 예. 정리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현안들을 보게 되면 과연 우병우 수석이 정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다라면은 지금 여기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을 텐데 현재로선 여권 입장에서 방어할 만한 특별한 논리가 없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지석 원내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여권의 기류가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보이콧 이전과 이후로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은 경우는 낀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내에 특별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소신 발언을 해왔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보이콧 이후로는 소위 말한 강경파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편을 드는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 129명의 의견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129명 중에 과반이 넘는 사람, 지난번 의원총회 결과를 보니까 강경한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서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여기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을 하라. 30시간의 법칙으로 불렸던 김무성의 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원내대표 시절에 소신 발언을 해서 소위 말해 쫓겨났던 유승민의 길을 선택할 건지 김무성이냐 유승민이냐 선택하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30시간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밀려서 한 번 밀리고 두 번 밀리고 세 번 밀렸던 김무성 전 대표 지금 대권주자로서 입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정말 눈물겹게 힘들게 쫓겨나고 결국 공천까지 받지 못해 무소속이 출마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길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록 129명의 의원들이 뽑아준 원내대표라서 여기에 소신 발언을 했을 경우에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원래 보여주셨던 소신의 길을 좀 걸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멋진 말이에요. 김무성이냐 유승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죠. 앞에서 보여준 그 전임자들이 보여준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난번 그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 당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 당시 지난달 23일이었죠. 본회의 때.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정세균 의장 앞에 가서 국무위원 밥이나 좀 먹게 해달라, 30분이라도 달라 하면서 이제 극렬하게 반발했던 그런 상황,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저는 그 동영상, 그 화면을 보면서 정 원내대표가 뭐에 쫓기고 있는 느낌이 약간 좀 들었었어요. 뭔가에 쫓기고 있다. 예, 저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 소신 발언 같은 걸 좀 이어갔었는데 그날 보인 반응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지만 굉장히 다 안에서 어떤 좀 밀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반응할까? 약간 좀 의아하다 이런 느낌을 줬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뭐 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이번만은 아닌 거죠.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재단 설립 과정에서 며칠 만에 돈이 모아졌는지 세종시의 문광부 공무원이 직접 서울까지 상경해서 재벌들 모여있는 그 호텔에 직접 가서 기금을 낸다라는 그 확약서 같은 문서를 직접 받아오고 직접 서울에 있는 청사에 가서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기록을 하고 그걸 경총 회장이 지금 기업들 발 비틀어가지고 기금 내게 했다고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근거와 증거들이 있는데 일방적인 저렇게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선택을 요구한 김병민 박사의 돌직구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말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